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신자유주의, 다시 시장에 자유를 주어라. 초기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시카고 학파가 주도했다. 이들은 1970년대 이후부터 장기 불황의 원인을 수정 자본주의가 추구한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보았다. 이들은 국가 권력에 의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탈규제를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거부하는 모습은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과 닮았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 시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세금 정책으로 장기적인 불황의 길로 접어들었다.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 개입을 줄이기로 했다. 그래서 우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세금이 줄어들자 시의 순이익은 그만큼 증가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시는 이제 정식 직원을 뽑지 않고 바리스타까지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고용했다. 정식 직원은 해고하기가 쉽지 않지만 알바생은 해고하기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것은 C가 변화무쌍한 시장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아메리카노가 잘 팔리지 않으면 알바생들을 해고했고, 다시 아메리카노가 잘 팔리면 알바생 고용을 늘렸다. 이는 C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줬으며 C로 하여금 카페를 계속 운영하도록 마음먹게 만들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세금이 낮아지자 초기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A가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문제였다. A는 건물과 재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줄어들자 그 이익을 아메리카노 가격을 인하하는 데 사용했다. 게다가 A는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연구소를 신설했다. 연구에는 연구비가 필요했는데 A에게는 큰 자본력이 있었다. 또한 홍보에도 많은 자금을 투자했다. A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었다. C는 어땠을까? C는 A에게 많은 고객을 빼앗겼다. 수요가 줄어들자 C는 알바생들을 더 줄여나갔다. 알바생들이 줄어들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졌고 그만큼 고객은 더 줄어들었다. C의 고민은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A가 찾아왔다. A가 말했다. 가게 사러 왔다? C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가게에는 나의 땀과 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알바생들의 고생과 노력으로 이룩해낸 우리 모두의 꿈이며 희망이다. 가게를 사고 판다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사고 파는 것이며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사고 파는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A가 뒤돌아 나가면서 말했다. 그럼 말든가. C가 A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봅시다. C는 A에게 카페를 넘겼다. 그리고 이제 A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C가 A의 가게에서 일하기로 한 첫날 A의 가게 가니 그곳에는 B도 있었다. B도 가게를 팔고 A의 직원이 된 것이다. B와 C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고전을 면치했던 것과는 달리 A의 사업은 번창해 갔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위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메리카노 시장에서 경쟁사는 없다. A는 아메리카노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가게를 늘려갔고 많은 지점을 갖게 되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알바생들을 줄이고 직원들을 해고했다. B와 C는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졸였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했다.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A에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다. A가 확인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지만 A가 확인하지 않는 일은 건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A가 확인할 일을 하기에도 바쁘니 다른 것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A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생활이 스스로도 한심하게 여겨졌지만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직접 카페를 운영하던 때보다 마음은 편했다.
세금과 줄어 규 세금과 규제가 줄어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대한 자본력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끌게 된다. 자본은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이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다. 시에게 나쁠 것이 무엇인가? 거대 자본에 종속된 것? C는 거대 자본에 종속되었지만 스스로 가게를 운영했을 때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았다. C에게는 더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물론 아메리카노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또다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고 불안한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그다지 빈번하지는 않다. 어차피 자신이 직접 카페를 운영해도 불황 때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C에게 나빠진 점은 별로 없어 보인다. 신자유주의가 최고의 경제체제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경제체제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시장의 독점과 빈부격차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판단은 잠시 뒤로 미루고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없다는 점에서 초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는다. 먼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에 의한 독점 현상이 일어난다. 다음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는 계속 승리하고 누군가는 계속 희생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서 어떤 사안이 복잡해 보일 때 그것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안으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입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신자유주의를 통해 그 이익을 얻는 이가 누구이고 손해를 입는 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승리하는 이는 A이고 항상 희생되는 이는 B와 C 그리고 알바생들이다. A는 아메리카노가 잘 팔리거나 잘 팔리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익을 얻는다. 왜 그런가? 경기가 침체되어 아메리카노 수요가 줄어들면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과 알바생을 해고해서 비용을 줄이면 된다. 반면 경기가 활성화되어 아메리카노 수요가 늘어나면 직원과 알바생을 더 고용해서 수요를 충족하면 된다. A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어느 정도 자신의 순수익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B와 C, 그리고 알바생들의 입장에선 어떤가? 아메리카노가 잘 팔릴 때는 이들에게 큰 문제가 없다. 잘 팔리는 만큼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을 유지할 만큼 안정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메리카노 잘 팔리지 않는 경기 침체기에는 일자리를 잃는다.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희생되는 사람은 노동자인 것이다. 항상 노동자만 희생되는 억울한 사회. 이런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경제체제가 있으니 바로 공산주의다. 공산주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우리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왜 실패하는가?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같이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경제 체제에서는 항상 자본가가 많은 이익을 얻는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앞서 알아본 대로 경기 침체마다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기 때문이다. 희생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 파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생산수단의 문제다. 단순한 모델을 사용해 보자. 이제 A의 카페에서는 B, C, D가 아메리카노를 만들게 되었다. 아메리카노는 한 잔에 5,000원이다. 이 중 3,000원은 원두비, 기계비, 임대료 등 기타 모든 비용을 포함한 고정 비용이다. 이를 제외한 2,000원 중 1,000원은 아메리카노를 만든 사람이 임금을 갖고 나머지 1,000원은 카페를 소유한 A가 갖는다. 모델을 더 단순화하기 위해 노동자 한 명이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한 잔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C가 하루 종일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만들어 버는 돈은 1,000원이다. 그럼 A는 하루에 얼마를 버는가? 1,000원인가? 아니다. 노동자가 B, C, D 셋이니 하루에 3,000원을 번다. 10일이 지나면 C는 1만 원, A는 3만 원을 번다. A는 노동자의 3배를 더 버는 것이다. 이 정도의 소득 격차는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축적할 수 있는 금액은 더 큰 차이를 만든다. 예를 들어 하루를 생존하는데, 그러니까 입고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기본 생활 유지비가 C의 경우 800원이라고 생각해 보자.
A는 C보다 더 고급 생활을 유지하므로 1.5배 더 쓴다고 가정하면 A 생활비는 1,200원이다. 결국 C가 하루에 저축한 돈은 200원, A가 저축한 돈은 1,800원이 된다. 10일 후면 C는 2,000원을, A는 1,800원, C는 2,000원을, A는 18,000원을 모을 수 있다. 실질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A가 생산수단을 가진 반면 C는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카페에서 하루에 세 잔의 아메리카노가 나온다고 할 때 세 잔의 아메리카노 누가 만든 것인가? 순전히 B, C, D가 만든 것이다. A는 무슨 일을 하는가? A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다만 카페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고용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지만 자신은 직접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물론 자본가는 자신의 생산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절히 투자하고 감축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다른 노동자들처럼 생산에 직접 참여하거나 노동의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지 않을 뿐이다. 정리해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소유자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소득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다음으로 소유자가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게 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직접적인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A는 어떻게 카페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단순히 A가 이미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B, C, D도 소득을 아끼고 저축해서 자본을 축적해 그것을 생산수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닐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C가 다른 노동자보다 2배 더 열심히 일한다면 소득도 2배가 될 것이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C는 분명히 B나 D보다 2배 더 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A의 소득도 그만큼 높여줄 것이다.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이길 수는 있지만 자본가를 이길 수는 없다.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할수록 자본가는 그만큼 더 부유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C는 하루에 얻게 되는 1,000원을 모두 저축할 수 없다. 1,000원 중 대부분은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C가 실제로 모을 수 있는 돈은 극히 적다. 그런 속도로는 A를 따라잡을 수 없고 결국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막대한 자본을 빠르게 축적하는 A가 대부분 생산수단을 선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끔찍하지만 우리 생활 가까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러 가보자.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시식 코너를 운영하고 있거나 목소리를 높여 우유와 어묵을 광고하고 있거나 계산대에서 쉴 새 없이 바코드를 찍고 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들은 자신의 하루라는 시간을 모두 소진하면서 노동한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이 마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마트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대형마트의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마트의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은 마트에 보이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1848년에 출간한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임금 노동, 즉 플로레타리아의 노동이 조금이라도 노동자의 재산을 창조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임금 노동의 평균 가격은 최저임금, 다시 말해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총액이다. 따라서 임금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결과로 얻는 것은 고작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야 왜 내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딱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빠지면 정확하게 0이 되는지 알 것만 같다. 잘못된 세상,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혁명이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겠는가? A 카페를 빼앗아서 B, C, D가 나누어 갖고 얼굴도 알 수 없는 마트 소유자에게서는 마트를 빼앗아서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즉 자본가에게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노동자들이 그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본가가 노동하지 않고 가져가는 수익을 노동자끼리 나눌 수 있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괜찮은 생각인가? 그리고 누구의 생각인가? 괜찮은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이 생각은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자본가에게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노동자가 그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는 사회. 이것이 공산주의 혁명의 목표였다. 이러한 생각은 노동자들을 감동시켰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역사적인 실험이 실제로 진행되었다.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에서 이 실험을 진행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산주의는 대략 마르크스주의를 칭한다. 여기서 잠시 마르크스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자. 그는 역사를 계급 간의 투쟁으로 설명하고 그 갈등의 끝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이상사회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에서 기인한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변증법은 우주와 세계의 운행 원리가 무언가에 대한 헤겔의 거시적인 대답이다. 헤겔은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비롯한 세계 전체가 변증법이라는 원리를 통해 발전해 나간다고 봤다. 변증법은 정반합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되는데 쉽게 말해 세상에 정상적인 것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에 모순되는 반대되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은 서로 모순되므로 공존하지 못하고 투쟁하게 된다. 그리고 이 투쟁의 과정을 거쳐 두 가치를 모두 극복한 종합이 새롭게 등장한다. 하지만 이 종합도 결국 정상적인 것이 되고 필연적으로 모순관계의 반대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러한 정반 합의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변증법의 구체적인 모습은 역사에서 드러난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정상적인 존재는 왕이었다. 이와 모순되고 대비되는 존재는 노예였다. 왕과 노예는 너무나 다른 대립되는 존재이므로 서로 투쟁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투쟁도 왕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애매한 영주라는 존재가 탄생한다. 영주는 왕이 따로 존재하므로 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예라고 할 수도 없다. 영주는 중세의 가장 정상적인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존재는 농노가 된다. 이 둘은 갈등과 투쟁을 겪고 새로운 합으로서 부르주아를 탄생시킨다. 헤겔은 부르주아가 인류 역사의 완성이고 끝이라고 생각했다. 헤겔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마르크스는 변증법의 뒷이야기를 더 첨부해 넣는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부르주아는 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었다. 그는 부르주아 역시 근대의 정상적인 존재이므로 필연적으로 그에 모순되는 프로레타리아와 대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둘이 투쟁에서 결국 미래에는 프로레타리아가 모든 계급 갈등을 청산할 마지막 계급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앞서 역사 파트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산수단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각 시대의 생산수단을 소유한 존재는 토지를 소유한 왕에서 장원을 소유한 영주로 그리고 공장을 소유한 부르주아로 이동했다. 왕과 영주 같은 지배계급이 노예와 농노를 착취했던 것처럼 부르주아도 프로레타리아를 착취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프로레타리아들이 자유로워질 차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빼앗아 그것을 노동의 실제 주체인 노동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생산수단을 특정 계급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더 이상의 권력관계는 형성되지 않고 지배관계도 사라진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탄생할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생각이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초에 러시아와 동유럽, 아시아 일대를 휩쓸었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힘을 합쳐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했다. 이제 생산수단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관리했다. 모든 사람은 생산수단이 없는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실험은 자본주의와 대결하며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는 자신들이 정당하게 모은 재산을 강탈하고 자신들을 없애려는 악마처럼 보였다. 자본가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길 기대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국가에서는 국민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갈등을 선과 악의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갔다. 자본주의가 자유를 수호하는 선이고 반대로 공산주의는 개인이 자유를 부정하는 악이라고 국민을 교육하고 설득했다. 이것은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을 요청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공산당이나 빨갱이라는 단어는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혹은 대중으로부터 그 특정인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한다. 한국인에게 이런 단어들은 마음속 깊이 금기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6.25 전쟁과 북한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육의 힘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이 공산주의를 부정적으로 느끼도록 공산주의와 관련된 어휘들을 타자화한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 국가에서 공들여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등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국가가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들춰보고 알아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맞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자본주의 안에서는 그 경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만으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분명히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의 경계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뒤돌아볼 때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 공산주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실제 의미를 선명하게 관조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체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위해서 알아두어야만 하는 체제다. 이 세상에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 따위는 없다. 정리해보자. 공산주의는 쉽게 말해서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이념이다. 그것은 생산수단을 한 개인이 독점할 때 그가 권력을 독점하고 타인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와 피지배의 불평등한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 이런 사회는 어떤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는 사회. 인류 역사에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 실제로 진행되었고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일단 실패로 끝난 듯 보인다. 실패의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첫 번째로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한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본능적으로 계급과 서열을 중시한다. 다수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라도 소수가 불평등을 추구할 때 그 사회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이고 불가능한 전제에서 시작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붕괴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조금 더 근본적이다. 그것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일으키는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국가라는 개념의 실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관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구체적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국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영토의 한계가 국가인가? 그건 국가의 기능과 영향력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가 국가인가? 그것도 아닐 것이다. 한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 국가인가?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머릿속에 관념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고
결과물을 분배하는 존재는 지극히 구체적인 사람이다. 즉, 국유화된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소수가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모든 노동자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실현되지 않는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 독재자가 필연적으로 탄생할 뿐이다. 공산주의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 정부 주도 계획 중 경제의 실패에 있다. 우리는 앞서 자본주의에 대해 논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았다. 공산주의는 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서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체계다. 복잡하고 예민한 시장의 상황을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위임을 수반한다. 판단의 실수, 예측 불가능한 변수 등 계획에서 벗어난 문제 발생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러한 중앙 집권적 통제는 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을 낳아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마지막 원인으로는 자본주의의 방해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과제는 공급량을 해소하는 것이고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폐쇄적인 국가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확산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체제 경쟁과 군사 대립을 지속했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효과적인 공격과 방해가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무엇이 공산주의고 무엇이 사회주의인가? 공산주의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여기서 잠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 두 체제가 유사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시기마다, 지역마다, 개인마다 그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적절한 구분 방법을 추려보려면 세 가지 정도가 된다. 첫째, 평경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구분이다. 이에 따르며 사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주체를 노동자 스스로 보는 입장을 공산주의라고 한다. 반면 노동자는 실제로 스스로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엘리트 계급 또는 부르주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사회주의라고 한다. 이는 누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둘째,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궁극적인 목표로서 공산주의의 사회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독재를 하는 사회다. 근데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루아침에 노동자 중심의 사회를 급격히 변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과도기적 단계로서 국가와 정부를 대리하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필요한데 이를 사회주의라 부르는 것이다. 이 구분 방법은 공산주의를 궁극적인 목표로 사회주의를 과도기 단계로 설정함으로써 두 체제를 구분한다. 셋째, 내포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라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공산주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구분 방법이 있으나 일상을 살아가기도 바쁜 우리에게는 그 세부적이고 미묘한 차이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다. 다만 사회주의가 조금 더 온건한 방식으로 사회를 개혁하려 한다면
공산주의는 급진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회혁명을 꿈꾼다는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면 되겠다.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공통적으로 정부 개입에 의해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이 추진되는 사회라는 유사점이 있음을 기억해 두자. 역사와의 연계. 경제체제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지금까지 네 가지 경제체제를 알아보았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각각의 경제체제는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경제체제이고,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하고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는 경제체제다. 이러한 경제체제가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각각의 체제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근현대의 역사를 다시 정리해보자. 근대는 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공급과잉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공급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경쟁이 치열한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제국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다시 발생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이나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펼쳐졌는지 세 국가를 통해 알아보았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를 띄었고,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공산화했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시대는 현대로 넘어갔다. 이후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냉전을 이어갔다. 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도표를 참고하자. 먼저 산업화가 진행되며 발생한 최초의 자본주의가 1. 초기 자본주의다. 다음으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수정한 자본주의의 모습이 2. 후기 자본주의고, 소련이 선택한 자본주의 폐기가 아니구나. 다음으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수정한 자본주의의 모습이 2. 후기 자본주의고, 소련이 선택한 자본주의의 폐기가 4. 공산주의다.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이 종식되고 자본주의의 독주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3. 신자유주의 시대다. 시대와 연결될 때 무엇이 드러나는가? 경제체제가 각 시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1. 초기 자본주의의 중세가 끝나고 근대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였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의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굳이 시장에 관여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을 관망하고만 있는 시장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으니 독과점과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규제가 없어 노동자의 인권이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후 공산주의 이론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착취를 거부하며 러시아와 동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등장했다. 공산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등장한 까닭에 초기 자본주의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초기 자본주의가 정부의 개입 없는 자유시장을 옹호했다면 공산주의는 시장의 자유 없이 강력한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추진했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도전에 맞서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문제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이 후기 자본주의는 도전받고 있는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등장했다. 우선 독과점과 빈부격차 등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정부 개입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대공황으로 인한 불황을 공공사업 추진으로 해결했다. 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공산주의의 공격에 대응했다. 이처럼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다.
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비슷한 측면을 갖는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경쟁 상대였던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얼굴을 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초기 자본주의의 회귀를 주장하는 3.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공산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의 강력한 정부 개입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까닭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추구했다. 이 내용을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간 정리. 지금까지 경제체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각각의 경제체제가 정부의 시장 개입 여부에 따라 구분됨을 보았다.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느냐,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체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초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런데 이 중 우리가 알아보지 않은 체제가 있다.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다. 이 체제는 사회주의에 뿌리를 두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유를 용인하는 체제다.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후기 자본주의에 유사하고 실제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명백한 차이는 있다. 후기 자본주의의 뿌리가 자본주의라면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탄생했다는 것이다. 뿌리는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절충적이고 온건하다는 측면에서 서로 닮았다. 우리가 경제체제로서 사민주의를 사회민주주의를 다루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체제라기보다는 정치체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체제는 정치 파트에서 다룰 것이다. 둘째는 사회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낯설다.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가 선택하고 있는 체제인데도 말이다. 어쩐 일인지 한국인에게 경제체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 보인다. 양극단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라 할 때 그것이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고 공산주의라 할 때 그것이 지시하는 것은 북한의 왜곡된 파시즘 체제다. 경제 체제는 종교가 아니고 선악의 문제도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효용과 이익의 문제인 것이다. 어떤 경제 체제가 나와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 체제는 이념과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 체제를 비판하거나 다른 체제의 가능성을 말하는 이가 이단이 되어 종교 재판을 받는 것은 합리적인 현대인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네 가지 경제 체제 중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두 가지는 신사회주의와 후기 자본주의다. 초기 자본주의가 말하는 완벽한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생각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극단적인 체제는 오늘날 설득력을 상실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 사회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후기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다. 이 두 체제는 오늘날 성장과 분배의 문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성장 중심 정책과 분배 중심 정책. 결국은 성장과 분배의 문제다. 단순한 모델을 생각해보자. ABC가 무인도에 불시착했다. 아메리카노를 파는 ABC는 잊어라. 이들은 그들이 아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ABC는 생김새가 매우 다르다. A는 키가 크고 덩치도 있는 녀석이다. B는 매우 표준적인 키와 몸무게를 갖고 있다. C는 매우 말랐는데 겉모습만 봐서는 오늘 내일 한다. 셋은 며칠째 굶고 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운이 좋은 B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과나무가 있는 곳을 발견했다. 셋은 B가 발견한 사과나무를 향해 걸어갔다. C가 뒤처졌지만 어쨌거나 결국에는 도착했다. 사과나무에 도착해서는 가장 힘이 좋은 A가 사과나무를 흔들어서 사과를 얻었다. B와 C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사과는 A, B, C 모두 3개다. A 사과는 매우 크다. B 사과는 중간 크기다.
C 사과는 말라 삐뚤어져서 먹을 게 없다. ABC는 사과 ABC를 나눠 먹어야 한다.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가? B가 말했다. 공평하게 나눠야 하니까 사과를 모두 세 조각으로 나눈 다음 한 조각씩 가져가자. 그러자 A가 말했다. 그건 공평하지 않다. 사과를 따는 일은 내가 혼자 해냈다. 게다가 나는 덩치도 큰데 C랑 같은 양을 먹는 것은 불공평하다. 내가 A를 먹겠다. 그리고 사과를 발견한 B가 B를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C가 C를 먹어야 한다. 그러자 C가 말했다. 아니다. A는 내가 먹어야 한다. 너희들은 축적해둔 체지방이 있으니 한동안 버틸 수 있어도 나는 며칠 후에는 아사할 지경이다. A는 나한테 가장 필요하다. 각각의 주장 중 어떤 주장이 가장 정당한가? 세 가지 주장은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경제체제와 일면 비슷하다. 너무 단순한 예이긴 하지만 개별 경제체제가 분배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적절하다. 우선 B의 주장은 공산주의적 사고다. 함께 노동하고 함께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A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사고다. 개인의 노력, 능력, 사회적 기여 여부에 따라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C의 주장은 후기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적인 발상이다.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분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후기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가장 많은 부를 분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이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거나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혜쌤 좀 읽어주세요. 좀 넘어가 버렸어요. 어떤 분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오래된 논쟁거리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된다. ABC가 사과 분배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셋이 둘러앉아 논쟁에 집중하고 있는데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뒤를 돌아본 셋은 기겁할 만큼 놀랐다. A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덩치에 무서운 몽둥이를 든 원주민 X가 찾아온 것이다. 알고 보니 여기는 무인도가 아니라 원주민 X가 혼자 살고 있는 섬이었다. X가 말했다. 사과 내놔라. 그리고 내일부터 너희는 내 노예다. 내일까지 사과를 한 곳에 모아두거라. X가 돌아갔다. ABC는 당황했다. X의 노예가 되면 탄광에서 평생 노동해야 하고 탈출도 어려워질 것이다. 모두 고민하고 있을 때 A가 말했다. 할 수 없다. 어차피 원주민 X와 대결해야 하니 내가 사과 ABC를 모두 먹겠다. 지금은 먹은 게 없어서 힘을 못 내고 있지만 내가 사과를 모두 먹고 힘을 내면 원주민 X와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 C가 말했다. 싫다. 네가 사과를 모두 먹으나 X가 사과를 모두 먹으나 나는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 굶어 죽을지 모른다. 내일은 내일 일이고 나는 지금 당장 사과가 필요하다. 일단 우리끼리 사과를 분배해서 먹자. 방안 1, A가 모두 먹는다. 장점 X와 싸워볼 수 있다. 단점 C가 굶어 죽을 수 있다. 방안 2, A, B, C가 나눠 먹는다. 장점 C가 생명을 연장한다. 단점 모두가 X의 노예가 된다. 원주민 X로 인해 논의가 조금 달라졌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선택사항을 정리해보자. 방안 1은 A가 사과를 모두 먹고 힘을 내서 전체를 대표해 X와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C는 굶어 죽을지 모르나 X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생긴다. 방안 2는 A, B, C가 지금 바로 사과를 분배해서 먹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C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A, B, C는 모두 X의 노예가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연명해야 할 것이다. 방안 1은 사회 전체의 성장을 위해 C의 희생을 감수하는 방법이다. 방안 2는 C의 생명을 위해 사회 전체의 성장을 포기하는 방법이다. 어떤 쪽이 더 괜찮은 방법인가? 실제로는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더 복잡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논쟁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의 선택에서의 근원적인 측면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각 우리 사회의 구성 요소들을 상징한다. 우선 ABC는 사회적 생산물이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물은 ABC와 같은 사회 구성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여기서 A는 기업, B는 시민, C는 최소 수혜자를 상징한다. 최소 수혜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저소득자, 장애인, 고아, 노동자, 미혼모, 미숙련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X는 누구인가? X는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 기업 정도가 되겠다. 그들은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적을 초월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초국가적인 주체다. 실제로 우리에게 친숙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이다. 코카콜라, 나이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가까운 기업들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이 있다. 참고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2019년 기준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 다국적 기업의 자본력과 경제 능력은 국내 기업에 위협이 된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뒤에가 좀 애매하게 길어요. 네,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어떤 TV쇼에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엔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너 유엔에서 말했더라? 뭐 어땠어? 했더니, you know, I was like so nervous. I, I was like so nervous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어체인데요. 말할 때 you know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도 알다시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외국 사람들도 말할 때 약간 서로 이제 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야, 그렇지 않아, 그지? I was like 그리고 나 그때 완전 긴장했잖아. 막 이러면서 I was like so nervous. I was like 약간 I was like 하면서 좀 so nervous 약간 띄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I was like 이렇게 그냥 계속 버릇처럼 막 얘기합니다. You know, I was like so nervous. 네, 사진 찍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음, 디센의 미소. 좋습니다. 공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세요. 네, 좋은 날 되세요. 네.